143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연습 문제를 잠깐만 볼 게 하나 있어요. 거기 154페이지를 펴시면요. 154페이지 제2절의 현금 예금의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배웠으니까요. 그거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얼마씩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지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만 해보시냐면은 거기 주어진 자료 가지고 분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거 이런 문제들 가끔 나왔거든요. 첫 번째 현금 어디로 가야 돼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 보통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세 번째 당좌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네 번째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요.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장기예요. 장기. 사용 제한이니까 주석 공시해야 되고요. 우편한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그거 맞아요. 현금 현금성 자산. 환매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런 환매채 같은 채권, 환매채 이런 거 나오거나 금융상품 나오면 가로쳐서 만기가 나오는 게 꽤 많아요. 시험에. 그랬을 때 90일 만기, 91일 만기, 92일 만기가 나오거든요. 시험에. 이게 나오면요. 다 똑같다는 거 아시면 돼요. 다 몇 개월 얘기하는 게 다 3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달마다 날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같은 거예요. 시험에 120일이 나왔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일단 얘네들은 다 3개월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현금성 자산으로 가야죠.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단기 금융상품으로 가야 돼요. 150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자, 그 밑에 정기예금 뭘 봐야 됩니까? 만기 봐야죠. 그 옆에 정기적금도. 그건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그 두 가지는. 11번에 양도성 예금증서 보시면 50만원. 양도성 예금증서가 영어로 CD라고 하는 거, CD.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그 예금증서라는 게 통장이에요. 통장.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 알죠? 통장. 그걸 다른 말로 예금증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통장을 타인한테 양도하지 않죠. 통장 여러분이 갖고 있지. 이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건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에요. 그런데 얘는 시험에 나오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만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보니까 60일 만기가 있고 120일 만기가 있고 60일 만기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시면 되고 120일 만기는 단기금융 상품으로 가시면 돼요. 12번에 타인 발행 당좌수표. 아, 당좌수표 현금이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가자료를 봐야 돼요. 추가자료 보니까 타인 발행 당좌수표 중 3만원은 실제 발행일과 수표에 적힌 발행일이 다르죠. 보니까 이런 걸 아까 선일자 수표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채권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셔야 돼요. 우편화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국채이자표 현금으로 보시면 되고 직원가불금은 직원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랑 관련 없죠. 대여금 성격이니까. 부산지점 전도금 이거 많이 질문하는데 본점과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들이. 이런 본점 지점 다 알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클 때는 회사가 하나의 장소에만 있는 건데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요. 우리나라에도 도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만 커버할 게 아니라 부산에도 있어야 되고 대구도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무실을 열어야죠. 그 사무실을 대부분 지점으로 열어요. 이 본지점인데 그 본점과 지점은 크게 봤을 때 한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한 회사죠. 한 회사. 본점과 지점일 뿐이에요. 근데 본점에서 지점에 돈을 보내줘 이렇게. 그 돈을 보내준 걸 전도금이라고 해요. 그 본점에서 현금 보낸 거. 그러면 본점 입장에서 전도금을 보냈는데 회사 전체로 봤을 땐 뭐예요 그게? 현금이죠 그게.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다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보시면 돼요. 17번에 타인 발행 약속어음은 채권이죠. 차용증서는 우리가 돈 빌려주고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역시 대여금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차용증서 갖고 있는 거니까
돈 빌려주고.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143페이지.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는 단기매매증권이 나오는데 중요하다고 좀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 4장에서 배우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예요. 4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4장에서 중요했던 게 뭐예요? 얘 말고 지금 은행 계정 조정표, 현금 검증표, 그 다음에 현금 예금 분류하는 거 있죠.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단기매매증권 요거 잘 하시면 되는데 요 단기매매증권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요 4장에서 단기매매증권 배운 다음에 7장 가시면 또 투자 주식을 배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랑 나중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연결시켜 드릴 거고 일단은 두 번째 문단을 좀 읽어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뭐 유가증권이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분증권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실 때요. 이 두 가지는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해봤으면. 왜냐하면 이 주식과 채권이라는 것은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잘해야 되고요.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잘해야 되고 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왜 발행했죠, 여러분? 이거 발행하는 사람은 자금 조달하려고 발행한 자금 조달.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생겨요? 자본.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 이렇게 되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사람도 있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반대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배우는 자산이 되는 거죠. 지금 단기매매증권은 누구 입장? 투자한 사람이죠. 이 주식과 채권에. 근데 주식과 채권에 지금 배우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말을 쓰려면 요건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요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요건. 근데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두 가지 중에. 그 두 번째 게 더 중요해요.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자했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요.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자했다면 뭐는 전제돼야 돼요? 시장성은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만족하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만족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으로 빈번하게 매수매도 해야 된다. 읽어보세요. 매수매도. 그 얘기는요. 자주 사고 팔고 해야 된다. 이 주식과 채권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회사가요. 주식을 샀는데 여유자금이 있어서 샀어요. 근데 그냥 사고서 잊어버렸어요. 그냥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올랐어요. 주가가. 아 팔까? 팔았어요. 6개월 뒤에. 그리고 다시 또 살까? 사고 또 한 6개월 모르고 있다 또 팔고 이런 건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에요.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은 회사가 주식을 투자했으면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출근해서 하는 일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까 말까 이렇게 팔까 말까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빈번하게 매수매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웬만해선 이거 단기적 시세차익으로 안 봐줘요. 엄격한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요건을 만족하려면 빈번하게 매수매도 해야 되는데 빈번하게 매수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거래가 돼야 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빈번하게 사고 팔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장성이라는 거 동그라미 1번. 그 시장성이라는 건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해요. 이 공부할 때. 왜냐하면 채권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시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채권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시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냥. 주식이 문제인데 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장 주식. 그게 여의도에 있는 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주식. 그게 상장 주식. 그건 알죠? 그거 아니면 또 어디가 있어요? 증권업협회,
그게 코스닥이죠. 거기 밑에 있는데 코스닥 증권업협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래되는 주식 그게 코스닥이에요. 거기서 거래되는 주식까지가 상장 주식이에요. 거기까지. 그런 것들은 시장 가격이 있잖아요.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빈번하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 알죠? 비상장. 상장돼 있지 않은 거. 그거는 빈번하게 사고 못 팔아요. 거래 당사자끼리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고 가격이 결정 안 돼 있어요. 협상해야 돼요. 너 얼마에 팔래? 얼마에 살래? 이렇게 협상해야 돼요. 그래서 빈번하게 매수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만족하려면 1번은 당연히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표가 하나 있어요. 표가 분류. 이거 잘 돼 있거든요. 그거 잘 활용하시는데 그 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칠판에 적는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적을게요, 그냥. 책 보시면서 보세요.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쪼갠대요. 뭐냐면 중대한 영향력이 책에 보면 중대한 영향력이 없느냐 아니면 있느냐인데 그 중대한 영향력 여러분 회계원리 배울 때 지분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이라고 그랬어요.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중대한 영향력이 있으면 여러분 회계원리 배울 때 어떤 개정 과목 썼냐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거 지금도 그래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근데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봐요. 첫 번째, 그 주식이 시장성이 있으면서 and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냐? 그러면 뭐로 가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 지금 배우는 거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기타 나머지죠 나머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다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적어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그렇게 돼 있나?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면은 만기 보유 목적이 없느냐 아니면 만기 보유 목적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하시면 만기까지 보유할 거라면 어디로?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걸 쓰래요. 채권에서.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면 여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시장성이 있으면서 채권은 원래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시장성이 있으면서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맞다면 단기매매증권 지금 배운 거 아니라면 나머지죠. 나머지 기타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여러분 회계원리 할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고요. 특징을 보시면 얘하고는 한쪽밖에 없죠. 당연히 만기 보유증권은 채권밖에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만 있기 때문에 채권에만 있기 때문에 또 얘가 지분법 하는 주식은 주식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그 이유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생기기 때문에 의결권에서 영향력은 의결권에서 생기기 때문에 의결권이라는 건 보통주에 있죠. 보통주. 그러니까 보통주에 투자했을 때만 지분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됐나요?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은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쪽에 다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이 나머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아시면 돼요. 좀 정리되지요? 이렇게 하시고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4장에서 지금 정리할 거고요.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과 이것들은 언제 가서 할 거예요? 7장 가서 7장에 가서 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7장. 그 7장을 잠깐 봐드릴게요. 여러분 7장에 있는지 없는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은 300페이지 정도 돼요. 320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제1절 320페이지 투자자산의 의의라고 돼 있고 거기 개정 과목들이 좀 나와요. 중간에 좀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나오죠. 확인할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보니까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저기 적은 것 중에서. 여기 보니까. 왜 없죠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투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에는 얘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다시 보시면 만기 보유 증권은 뭐만 된다고요? 채권만.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뭐만? 주식만. 거기 다 나와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 뭐예요?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144페이지로 오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뭐 할 거냐면 단기 매매 증권만 해요. 144페이지로 오셔서 하단에 보면 2번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및 보유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첫 번째 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얘기. 그래서 이 얘기 여러분 회계 원리할 때도 지겹게 들었을 텐데 이거. 어떤 자산이든 취득 원가는 구입한 가격에 취득부대 비용 더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배울 때는요. 취득부대 비용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거? 증권회사 수수료.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됐죠? 1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제 5번 있는데 그거 같이 하세요 지금. 그걸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거 말씀드릴 거고, 먼저 2월 3일자 거 먼저 해보세요. (2월 3일자) 거 거기 보니까 주식을 사는데 10주 사면서 한 주당 12,000원. 근데 뭘 발행했냐면은 수표 발행했어요. 수표 발행했으면 대변에 뭐 써요, 여러분들? 수표 발행한 거 이거 쓰는 거 아시죠? 수표 금액은 얼마죠? 수표 금액은 12,000원 곱하기 10주 하니까 그 다음에 현금으로 수수료를 얼마 줬어요? 현금으로 2,000원. 이렇게 적으시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적는데 얼마라고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만 좀 주의하세요. 한 주당은 얼마예요? 한 주당 취득원가. 한 주당. 한 주당은 12,200원이다. 이렇게 할 줄 알면 돼요. 취득부대 비용이 더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채권인데요. 3월 1일자. 그게 어려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채권. 그거 좀 잘하세요. 채권. 3월 1일자. 걔는 3월 1일자 분개하시면서요. 그 밑에 6월 30일까지 해보세요. 그 채권 때문에 생기는 게 6월 30일 날도 회계 처리가 있거든요. 둘 다 해보세요. 지금 3월 1일자하고 6월 30일자 둘 다 해보세요.
같이 설명할 텐데, 여러분 지금 한 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고, 지금 배울 때 개념을 잘 잡으시는데, 이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채권이 나와요. 이 지금 배운 채권. 이 채권을 사고 파는 게 나오는데, 이 채권을 사고 파는 걸 시험에 내면요. 항상 어떻게 내냐면, 그 채권을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고 파는 걸 내요. 항상 시험 보시면 그런데, 이 채권이 보면 지금 이자를 언제 한 번씩 주냐면은 6월 30일과 12월 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해요. 연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한 번 줄 때마다 액면 이자가 6,000원인데, 우리가 지금 언제 채권을 사냐면은 이날 사요. 3월 1일 날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 주고 샀냐면 이때 95,000원 주고 샀어요. 95,000원. 그럼 우리는 이때 취득했기 때문에 몇 개월 더 지나면 이자 받냐면은 4개월 지나면 이자 받아요. 근데 우리가 4개월 지나고 받을 이자는 6,000원이죠. 분명한 사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30일 날 6,000원만큼의 이자를 누가 줄 겁니까? 이거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죠. 발행한 회사. 발행한 회사가 6,000원 지급할 텐데 이 6,000원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은 투자한 사람인데 우리는 4개월 투자했죠, 지금. 우리 앞에 2개월 투자한 사람이 누군가 있죠. 그러면 이 6,000원은 사실 얘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원래. 당연히 투자한 기간에 따라서. 그런데 뭐냐면 발행자가 그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며칠 투자했니? 이래가지고 쪼개준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발행자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발행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들고 오는 사람한테 다 줘요. 6,000원을. 그럼 이 사람은 좋은데 누가 억울해요? 이 앞에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자기 2개월 투자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명심하실 게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고 팔면 반드시 그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액면 이자를 주고받도록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지금 배우는 단기 매매 증권만 그런 게 아니라 7장에서 배우는 채권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잘 기억해야 돼요. 채권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2,000원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5,000원 준 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2,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6,000원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이자라고 생각할 건 얼마 잡아야 돼? 이자 수익을. 4,000원만 잡아야 돼요. 4,000원만. 4개월치. 2개월치는 우리 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받을 줄 알고 미리 주고 샀죠. 2,000원만큼은 그거예요. 그 2,000원 나중에 받는 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사기 위해 준 거는 얼마뿐이다? 93,000원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 이때 여기 적는 계정 과목 이름이 미수이자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현금 받을 거니까. 미수이자 잡았다가 없어지면서 현금,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이해했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해 안 되신 분들 질문하세요, 쉬는 시간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46페이지에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면 뭐 받아요?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 받죠, 이렇게. 또는 시세 차익. 주식에 투자하면요. 시세 차익과 배당이죠, 배당.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당 받은 얘기 나오는데 그건 혼자 보시는데, 배당 받았을 때 대변에 뭐 씁니까, 우리? 배당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 그게 뭐로 평가했을 때 그래요? 원가법이나 시가법으로 평가했을 때 그렇고, 지분법으로 평가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회계 원리 때 잘했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은 단기매매증권 배우고 있죠. 조금 이따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법, 즉 시가법이에요. 평가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쓰면 돼요? 배당금, 수익 쓰면 돼요. 거기. 그렇다는 걸 좀 아시고요. 기말평가로 가겠습니다. 기말평가 보니까 그 밑에 원가법, 공정가액법, 저가법.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정가액법? 난 시가법이라고 많이 배웠는데 왜 이름이 공정가액법으로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어느 게 더 큰 거라고요? 공정가액이 더 큰 개념이에요. 공정가액이.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의 입장은 모든 평가 방법의 표현을 공정가액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단 공정가액. 그럼 공정가액은 뭘 포함하는 거예요? 시가를.
그러니까 공정가액법을 곧 시가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더 크게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공정가액법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시가법이랑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147페이지 보시면 147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밑줄 치세요. 예제 6번 바로 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액법 적용 시 공정가액은 대차도 현재 종가다. 뭐 여러분 들어본 얘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단서조항에 대차도 현재 종가가 없으면 직전거래일이 종가고 그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야 된다. 거기까지인데요. 대부분의 회사의 대차대조표율이 이때잖아요. 이때. 그럼 이때 현재 종가를 알면 돼요. 우리가. 종가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될 때 가격. 그런데 올해도 지금 증권시장 폐장한 거 언제였어요? 12월 29일이었나? 며칠이었어요? 30일이었나? 네? 며칠? 언제 폐장했어요 올해? 작년에 2003년에 아니 몰라요. 하여튼 뭐 이날이라고 치고요. 이날 거래가 없어요. 이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종가가 없어요. 종가가 없으면 직전거래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전거래일. 직전거래일에 종가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뭐 알아두시고요. 근데 요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이 얘기잖아요. 거기.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말로 하는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을. 그런데 계산 문제로 낼 수가 없는 게 이때 종가를 준 다음에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이때 종가가 얼마일까? 이렇게 못 낸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반영했을 때 얼마라는 걸 주죠. 그럼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만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지 계산 문제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주가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면 이때 종가를 그대로 쓰지 말고 그 사건의 영향을 반영시켜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보니까 좋은 얘기인데 뭐 알고만 계세요. 하여튼 요 날에 종가를 쓰더라. 직전거래. 시험에서요. 다음 거래일 그럼 틀려요. 다음 거래일 아니에요. 직전거래일. 예제 6번 하나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얘기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왜 우리 공정가액법이죠? 단기매매증권? 그 위에 설명돼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설명돼 있는데 왜 우리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법으로 하죠? 우리 자산평가의 원칙은 뭐였어요? 앞에서. 역사적 원가죠. 역사적 원가니까 단기매매증권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런데 얘는 기준에서 공정가액법으로 해라 이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처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매매증권은 빈번하게 매수매도 하려고 샀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한테 좋은 정보가 공정가액이더라. 시가더라. 그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예제 6번 자료를 보니까 A, B, C, D에서 네 가지 종류의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취득원가 자료와 공정가액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 물어볼 테니까 잘 대답하세요. 기말 현재 지금 우리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평가하기 전에 장부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평가하기 전에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거기 얼마예요? 905만 원이에요? 885만 원이에요? 905만 원이죠. 뭐냐면 우리가 취득할 때는 뭐로 간다 그랬어요? 취득원가. 취득원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가평가가 아직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취득원가로 돼 있는 거죠. 장부상. 만약에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원가법이다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공정가액법이니까 뭔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C를 평가해보니까 A는 떨어졌어요. B는 올랐고 C가 올랐고 D가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기말 현재 하는 거죠.
제 분개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해드릴 텐데 참고하세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지금 바꾸려면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줄이면 되냐면요, 순액으로 했을 때 20만 원만 줄이면 돼요.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20만 원만 줄이면 다 줄죠. 거기 20만 원 줄이면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예전에 평가 손실이었죠. 손실이었으니까 차손.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좀 바뀌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든지 얘는 그러면 대차 대조표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어디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떨어지는 것만 보면 35만 원이 떨어져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차손으로 35만 원 적고 떨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 떨어진 거, 이거 떨어진 거. 올라간 것도 있어서 단기 매매증권 얼마죠? 15만 원 적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차익이겠죠. 차익. 평가 차익 15만 원 적고. 자,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책에는 이걸로 돼 있죠. 밑에 거. 이거를 이제 총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순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위에 것처럼 하나 밑에 것처럼 하나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도 대차 대조표에 이만큼 줄이는 거 똑같고요.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늘리면 이거랑 똑같죠. 대차 대조표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손익계산서만 조금 다른데 이만큼의 손실만 잡을 거냐, 차손만, 아니면 차손과 차익을 다 잡을 거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두 개가 똑같잖아요. 단기 순이익 20만 원 줄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똑같다면 이걸 우린 중요한 차이로 안 봐요. 절대로. 그래서 실무에서도 공인회계사들이 나가서 회사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세요. 시비 안 걸어요, 이거 가지고. 회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을 만든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입장이 이쪽이래요. 총액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순액으로 표시하라는 적극적인 언급을 안 하면 총액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거를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원칙은 이거라고 알고 계시고 거기 써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148페이지 거기 해답 바로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상기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상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원칙이라는 것만 기억하셔야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그 148페이지 해답 바로 밑에 단기 매매 증권을 시가평가했을 때, 공정가액 평가했을 때 생기는 평가 차익과 평가 차손은 손익계산서로 보낸다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배우시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차손과 평가 차익은 일로 안 보내죠? 뭐 대차 대조표로 보내는 거 배워봤죠, 회계원리할 때. 그래서 얘랑 다르잖아요, 보면. 그래서 얘를 단기 손익으로 보내는 이론적 근거가 거기 좀 써 있거든요, 바로 밑에. 그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나중에 매도 가능 증권 할 때 설명할게, 같이. 지금은 혼자 읽어보시고 넘어가고요. 하단에 보시면 처분이 나와요. 거기 네 번째 줄에 사례에 처분 사례가 있는데 비주식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대요? 160만 원에 팔고 2만 원만큼 수수료 떼고 이만큼을 받았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거 이름 바뀌었죠. 아무튼 여기가 단기매매증권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B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요. B 자료 보시면 취득원가 얼마였어요? 취득원가가 140, 공정가액이 150. 그럼 140이 맞아요? 150이 맞아요? 이게 150이 맞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150이 맞죠? 공정가액법을 하기 때문에. 공정가액법을 하니까 전년도에 공정가액으로 장부금액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가액으로 있는 거 이게.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걸 160으로 하고 10만 원만큼을 처분 차익으로 하고 2만 원만큼 현금이 더 나간 것은 수수료 때문이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잡자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뭘 이해하시냐면 이렇게 하나 큰 차이 없다. 일단 매매증권 줄이는 건 똑같죠 이게. 현금 들어온 거나 현금 들어오고 현금 나간 거나 똑같죠 이거는. 다른 점은 뭐냐면 처분 차익을 8만 원만 잡을 거냐 처분 차익을 10만 원 잡고 비용을 2만 원 잡을 거냐인데 이게 다르죠 다르기는. 근데 순액으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같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위에 것처럼 돼 있고 실무적으로도 다 이렇게 해요. 회계 처리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밑에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이 밑에 걸 안 하냐면은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게 정보 이용자한테 중요한 금액이라면 이걸 구분해 줘야죠. 이렇다는 걸. 근데 이 수수료가요 굉장히 낮아요. 그 중요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 거래 금액에서 봤을 때 중요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고 거실러 주는 게 아니라 순액으로 이렇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요.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 밑에 거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걸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149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니까 149페이지 주식을 여러 번 산 게 있죠. 그건 책 보시면서 할게요. 그냥 주식을 여러 번 산 게 있는데 세 번째 줄에 5,000원에 100주 샀다가 그 옆에 6,500원에 200주 샀다가 그 다음에 150주를 6,2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150주 팔았을 때요 5,000원짜리 판 겁니까? 6,500원짜리 판 겁니까? 이게 언제 했던 고민이랑 똑같은 고민이냐면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을 공부하실 때 똑같은 물건을 여러 번 취득하면서 가격이 달리 취득할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팔았을 때 도대체 얼마짜리 팔았느냐를 쫓아가 봐야죠.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그런 걸 다 인정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우리 재고자산은.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밑줄 칠게. 5번째 줄 끝에 이러한 경우 취득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등 그 얘기는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다 인정. 중요한 사실은 한 번 선택하면 어때요? 계속 적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 원칙이에요.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앞에서. 왜 계속 적용하라고 한다고요? 비교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이익 조작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되고요. 이거를 바꾸는 건 뭐라고 불러요? 회계 변경. 나중에 우리 16장 가서 배우는 거 그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기준 개정되기 전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뭐밖에 인정 안 했냐면 총평균하고 이동평균밖에 인정 안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이 돼서 이렇게 다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주의하세요.
과거랑 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뭐로 판 걸로 하라고 그랬죠? 그 밑에? 이동평균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건 집에 가서 혼자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그거. 혼자 하시고. 넘기시면 연습 문제 나오는데 1번 아까 했죠? 복습할 때 잘 보시고. 연습 문제 2번 했어요. 155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3번 있는데 이걸 오늘 집에 가서 꼭 하세요. 그 연습 3번은 꼭 반드시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장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